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도록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적 파장이 거셉니다. 이 대표는 오늘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또 망나니 칼춤이라고 격하게 정권을 비난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소환 불응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서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악재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사용 의혹은 신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터져나와서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관련 뉴스로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 시작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축구단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탓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예 출석을 안 하실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연말 정부의 긴장감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안 그래도 팽팽하게 이어져 오던 여야의 신경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유례없는 폭거라면서 검찰이 일방 통보한 28일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피의자 소환 요구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에 나섭니다. 검찰이 통보한 28일에는 그러니까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 다시 날짜를 조율할지, 그것도 아니면 끝까지 불응할지, 이걸 의원들이 지금 논의한다는 거죠. 네, 우선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정치 탄압,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 대표의 결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는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이 대표의 결심이 우선이라면서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한 만큼 지도부는 이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뜻대로 힘을 보탤 것이고, 또 변호사 등 선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이 대표의 결심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이 대표와 민주당 대변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소환 통보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게 어제 저녁입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찍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에서 또다시 허점이 노출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검찰이 정상적인 소환 통보 절차를 다 거쳤다, 이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요, 검찰이 사안이 중대한 제1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팩스 한 장 보낸 게 전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언론 취재 결과 검찰은 통보 전날 이미 민주당 대표실에 연락을 해서 소환 요구서 발송 일정을 미리 알리는 등 정상적인 소환 통보 절차를 거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 의원실에 연락을 한 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부장검사로 의원실 안내에 따라서 당 대표실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소환 날짜인 28일을 전달하면서도 또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대표실 담당자와 조율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22일 오전 당대표실 팩스뿐만이 아니라 당일 수취가 가능한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처럼 절차를 다 밟았다면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공세와 달리 소환 통보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피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이 안 되면 서로 날짜를 조율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환 절차를 거친 건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당대표라고 해서 그 이상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요, 이 대표가 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 범죄 혐의를 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그런 말도 나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이거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이게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 소환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응해서 혐의를 벗으라 이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하는 혐의 바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은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의 소환장에는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제공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요. 이 제3자 뇌물 혐의는요, 공무원이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 3자 뇌물 혐의는 과거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했던 혐의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나는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 씨의 미르재단 그리고 장시호 씨의 동계 영재 스포츠재단의 센터에 기업들이 후원을 하도록 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줬다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그렇더라도 이익을 본 사람이 성남 시민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역시 이러한 점들을 짚어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양측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그냥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가성이 있는 거고 이건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본인이 뇌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죠. 나 나가서 이 정도까지 언론에 나왔으면 검찰이 만약에 소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소환 뭐 절차에 조율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듯이 그냥 당당하게 나가서 기다 아니다. 검찰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성남FC의 그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죠. 이재명이 아니고 성남시장인 사람이 성남FC 구단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그는 제3자 뇌물이라 그러면은 성남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이런 식의 사법적 잣대면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시민구단 살아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무리한 수사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를 보니까요, 이 법조계 등에서는요, 검찰이 이미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입증을 끝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 혐의 입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이 대표에 대한 부정청탁과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끝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것만 남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에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건 뭐 언론 기사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이제 혐의 입증을 끝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모아지는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검찰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28일에 과연 소환에 응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곧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불응하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아예 불응을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나가는데 이제 날짜를 좀 바꿔보자, 이런 내용일까요? 바꿔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이 대표가. 3년 3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인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검찰이 혐의 입증을 다 끝낸 상태고 이 대표의 입장만 표명하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서면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걸 굳이 지금 이 연말에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식 수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야단 탄압의 일환이고 일종의 이제 수사의 피곤함이 지금 대장동의 수사 관계 속에서 뭔가 드러난 게 없으니까 이걸로 뭔가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총에서 또 하다 보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뭐 대응을 하는 것을 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갈 생각이었으면 어저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죠. 지금 기사 리포트에서도 나왔겠지만 검찰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거든요. 통보를 한 다음에 사실 조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짜에 오라. 그런데 그 날짜엔 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조율 과정인데 어느 날짜에 오라라는 그 부분만 딱 띄어다가 봐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무례하다, 이렇게 나가는 건 이 자체를 정치 쟁점화해서 이거 완전히 이 자신의 어떤 소환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의 모든 어떤 검찰의 어떤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행위다라고 몰아가는 그런 태도를 어저께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표는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어진 1박 2일 민생 행보 와중에 이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서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한 건데요. 특히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면서도 다시 마이크를 들고 검찰과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을 겨냥하고 나섰군요. 그러니까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을 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그리고 재판까지 마쳤다.
왜 김건희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몇 년째 수사해서 무혐의 된 사안을 다시 꺼내들고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나쁜 검찰이 어디 있었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어디까지나 이제 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행사하는지 이 여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한 장관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한 장관은요, 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이 신청사 준공식에 들렸다가 이 대표 관련 질문을 받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 장관이 이 3년간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한 인연이 있는 강릉 공군 제18 전투 비행장도 찾았는데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강릉 일정과 겹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어제 한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가 살려고 터무니없이 나를 끌고 들어가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치중하고 애들 시켜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홍 시장이 이렇게 발끈한 이유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당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과거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 문제를 이제 비교해서 거론을 하니까 홍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군요. 네, 또 홍 시장은 이 자신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그는 야당 대표가 됐고 나는 하방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서는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총선 전에 감옥 갈 수도 있다. 자중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겁에 질린 것 같다 이런 관전평도 나왔는데요. 이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제가 탈탈 털었는데 나왔습니까?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를 합니까? 제가 그래 무섭습니까? 이랬는데 이재명이 무섭습니까? 이러면서요. 너무 겁에 질린 표정이셔서 한 3년 동안 숨기고 감추다가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제 성남 FC 사건이 뭔지 아마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표정도 너무 나쁘셔요. 그리고 살도 쏙 빠지셨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스스로 이 사건의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니까 참 많이 두려워하시는구나. 겁에 질려 계시는구나. 반면에 오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모든 것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환을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공모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해서 대장동으로는 결국 부르지 못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성남FC 사건으로 다시 소환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성남FC 건으로 불렀다는 자체가 검찰이 뜻하는 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은 당당하게 모든 것을 임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난 10년간 검찰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특히나 지금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쭉 날짜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2018년 6월에 바른미래당 장영하 변호사 등이 고발로 해가지고 수사가 착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년여간 수사를 해서 2021년 9월에 경찰이 무혐의 송치를 했는데 다시 이거를 재수사하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장동 수사 관련 상황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유동규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의 어떤 비공실 라인이라고 그럴까요? 비선 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 뭔가 인재를 발탁하는 그런 역할을 자신이 맡았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네, 보도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1월에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에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유동규 씨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또 지난해 대선 경선, 올해 대선까지 단 한 차례도 이 대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캠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대표 선거에 역할을 했다고 밝힌 셈이 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이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건데요. 지난해 1월 경기도청으로 윤 의원을 부른 뒤 도지사실에서 자신과 이 지사 또 윤 의원 3명이 함께 만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 구하는 게 힘드니까 미리 장관 될 사람들을 구해놓으라라는 취지로 조언도 했다고 구체적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조언을 듣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인재풀 확보에 나섰는데 선거 캠프가 아닌 외곽에서 별동대 형태로 움직였다면서 또 이런 과정을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과 협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당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씨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요. 윤건영 의원 측은 작년 1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건 맞지만 친 이재명 의원들의 소개로 만난 거고 유동규 씨 소개로 만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을 해서 지금 유동규 씨의 이 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유동규 씨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동규 씨가 자신의 역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비중을 안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윤건영 씨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인데 뭘 유동규 씨를 통해서 그거를 만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이 뭔가를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고 자신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비중 있게 해서 자신의 어떤 진술이 좀 더 신뢰성을 얻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유동규 씨의 이 발언을 두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서 후보에게 낼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큰 조언이거든요. YS 당시에 비선이 있었습니다. YS 당시에는 선거가 12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선은 3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어떻게 모였냐면 바로 내각. 그러니까 한 수개월 동안 뭐를 했냐면 만약에 YS가 당선되면 내각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청와대를 어떻게 꾸릴 거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고 제일 먼저 어떤 정책부터 하느냐 이것을 당시에 6인이 모여서 한 수개월 동안 비선을 해서 그 조각을 해냈거든요. 윤건영 의원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광장팀에서 미리 준비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고 유동규 씨의 정치 경력으로 봤을 때 상상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을 유동규 씨가 전언을 지금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임재 전 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죠. 이 전 서장의 출두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 영장 재청구됐는데 이번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이 전 서장은요, 헬로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라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죠. 여기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또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서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관련 논란 여전히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신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현영 의원은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이른바 디메팀의 그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디메팀의 현장 도착이 20-30분가량 지연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그리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을 했고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해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신 의원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이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를 이제 중간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택 바로 인근에서 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촉각을 다투는 가운데 명지병원 디메팀 닥터카는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신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이대역 5번 출구에서 닥터카를 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사고 당일 명지병원 디메팀 차량 시간대별 이동 경로 자료에 따르면요. 명지병원 디메팀이 탑승한 사건 당일 닥터카 차량은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변북로를 따라서 서울에 진입한 닥터카가 신 의원 집이 있는 염리동을 거치지 않고 신용산역 방면으로 바로 진입했다면 도착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신 의원은 이제 정확한 닥터카 탑승 지점은 밝히지 않았었고요. 이제 막연하게 중간 지점에서 탔다 이런 식의 해명만 내놨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현영 의원은요, 한 언론과 통화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디맥과는 이동 중간에 만나서 합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역시 인근 대로변에서 만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바로 집 근처로 온 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신현영 의원이 대로변의 중간 지점까지 본인이 나가서 거기서 만나서 타고 갔다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의사의 신분으로서 늦은 시간에 현장에 가기 위해서 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처럼 신 의원과 민주당 측이 해명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비판이 가라앉질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신현영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 구급 차량이 아니라
9인승의 일반 스타렉스 차량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시에 그 탑승한 닥터카가요. 5-6인승으로 개조된 구급차가 아니라 9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몰리는데 먼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디메뜸 출동 차량 조사표에 따르면요. 참사 당일인 지난 30일 이 오전에 경기권 재난의료지원팀 지정병원 7곳에서 동원된 이 출동 차량 중에서 명지병원 측만 이 구급차 여부란에 아니오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명지병원 측에서 일반 구급차는 응급차가 아니라 일반 승합차가 동원이 됐다는 뜻인데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급차를 특정을 할 때 그런 탑승 인원수를 이제 정해서 선정해서 이 차량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차도 이제 차량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급차도 이제 몇 인승인지를 표기해서 내고 보통은 5인승이나 뭐 6인승 정도라고 합니다. 특정을 하지 않은 일반 스타렉스가 승합차도 있고 이제 9인승이면 승용차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차라는 의미인 거죠. 병원에서 쓰는 관용차 같은. 저희 TV조선 취재 내용에 따르면요. 신 의원 등이 탄 스타렉스 차량에는 구급시설 대신에 외상 처치 물품과 응급의약품이 담긴 디멧 가방 2개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 의원이 SNS에 올린 닥터카 내부 영상을 보면 사이렌도 없고 또 응급치료 장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시 닥터카에는 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행정요원까지 4명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 중에서 행정요원은 빠지고 신 의원 부부가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일행을 위해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종성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메트 차량들이 다 구급차를 사용하고 거기에 의료진과 또 의료 장비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동하는 것과 달리 명지병원 디메트 차량은 스타렉스 일반 차량, 경광등이 없는 사이렌이 없는 일반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러면은 일반 차량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착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렌이 없는 일반 차량을 썼다라는 거는 신현영 일행을 위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닥터카를 타고서 참사 현장으로 갔던 신 의원은요, 15분 남짓 머물다가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다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이런 사실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할 때도 이른바 의전갑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네, 채널A 보도인데요. 이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데 이어서 참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니다. 이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10분가량 머물고 나서 이 차편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의료원 직원이 신 의원을 이태원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닥터카로 또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관 관용차로 또 다시 이태원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중앙의료원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다. 결국 이제 병원을 관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뭔가 직권을 좀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요. 명지병원과 민주당 간에 검은 카르텔이 숨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 의원과 명지병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행 비대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짜 조사해야 할 곳은 바로 명지병원입니다.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곳도 명지병원입니다.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의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습니다.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네, 김행위원회 주장대로 이 명지병원 이사장은요, 서울대의대 83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야권 인사들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던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건 역시 이 명지병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해당 병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장남의 경우에는요, 이 집에서 가까운 분당 서울대병원을 두고 굳이 명지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당시에도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 씨 지시로 당시 이 후보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대리로 퇴원 수속을 밟고 또 처방된 약도 수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명지병원도 수상하다면서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 명지병원 역시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신현영 의원은요, 명지병원에서 가정학 전문의로 일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휴직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더 팩트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요, 명지병원 이사장이 2020년 12월 신현영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2020년 신 의원에게 500만 원 이상을 고액 후원한 사람은 단 2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1명이 명지병원 이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명지병원 측에서는 신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일 명지병원 관계자는 더 팩트 취재진과 만나서 병원은 현재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사에도 답변을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이 근무했고 이번에 이제 닥터카를 제공한 그 명지병원 이사장과 야권 인사들의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영 의원뿐만이 아니고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국정조사를 하죠? 명지병원이 한 거는 구조하러 간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당 의원한테 후원하면 국정조사 받아야 되나요? 저는 지금 158명의 시민이 무고하게 참사당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명지병원에 있었다는 것, 이것으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 더 나가서 신 의원이 닥터카를 적절하게 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사의 원인을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을 잘 지킬 수 있게 총체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는 정부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분은 직을 유지하면서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신 의원에게 차 잘못한 거 하나 갖고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차가 택시였나요? 콜택시였나요? 아니면 블루, 아니면 카카오 택시였나요? 아닙니다. 닥터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닥터카는 왜 생겨났나요? 재난의료용 그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아니라고 막 또 말들을 하던데, 구급차 맞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빨리 구하려고 그 차를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영 의원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골든타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4분 이내로 꼭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9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명지대는 출발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24분 정도가 늦었어요. 거의 그 명지대가 있는 곳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36분대에 떨어졌는데 54분대에 떨어졌습니다. 4분이라는 골든타임에 몇 배나 더 지체가 됐죠. 지체된 이유가 뭐죠? 국회의원 한 사람 태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뭐죠?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임이 없다. 저는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로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잘못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몫이고 신현영 의원이 그것을 그 차를 가로채서 만약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신현영 의원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예고했던 대로요. 오늘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요. 오늘 오전 국회의원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종성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이 두 건으로 해서 오늘 징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적으로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현영 의원 본인이나 남편까지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의 국조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이 신현영 의원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비판하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이 이제 윤리위에 표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혹시 저희 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국정조사에도 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을 빼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고요. 윤리위 회부 역시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한파 속 출근 대란입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운행 중단 관련한 소식인가 봅니다. 이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 소식이 좀 자주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무학지역과 독립문역 사이 터널 내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운행 중이던 열차 기관사가 선로에서 불꽃을 발견한 뒤에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다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진압을 위해서 오전 6시 38분쯤부터 이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을 중단을 했고요. 이 열차 내 안내 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당시 나온 안내 방송 들어보시겠습니다. 무학제 구파발간, 무학제 국립문관 연기 발생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열차는 구파발까지 운행합니다. 열차 이용에 착오 없이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학지역과 독립문역에 있던 승객들을 역사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인력 69명과 차량 17대를 동원해 오전 7시 54분쯤 화재를 완전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열차 운행은 오전 8시 23분쯤 양방향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기까지 거의 이제 2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야말로 출근길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려던 시민들은요. 갑작스런 운행 중단 안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과정에서 아직 열차 운행이 중단된지 모른 채 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뒤섞이면서 각 역마다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운행 중단 안내를 15분 가까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지하철을 기다려야 했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역사를 빠져나와서 다른 교통수단을 찾으면서 역사 인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도 인파가 몰려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현장 사진들을 보니까요, 이 버스 정류장마다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정말 위험해 보일 정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추위까지 겹쳤죠. 시민들 더욱 힘드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매서운 추위 속에 수많은 시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면서 장시간 택시나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파가 몰린 버스에서는요, 타려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또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 내리면 타라, 밀지 말라 이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버스도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했고 또 택시도 잡히질 않아서 추위 속에 걸어가야 했다. 결국 회사에 지각했다. 출근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전철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후에도 열차 지연은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양방향 열차가 모두 중단된 게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는 운행이 정상화된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의 운행 간격을 평소보다 좁히는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했고, 서울시도 대체교통편인 370여 개 노선 모든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또 마을버스도 자치구와 협력해서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화재 원인은 그럼 밝혀졌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선로에 있는 고압 케이블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천만 원 받았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이제 제주의 유명 식당 주인 살인 사건 소식인데요. 결국 청부 살인 정황이 좀 더 확실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먼저 관련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짧게 짚어드리면요. 이른바 제주 핫플로 불려온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이 집에서 살해된 건 지난 16일이었고요. 가족이 다음 날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주범인 김모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박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는데요. 주범인 김 씨가 피해자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인물인 걸로 드러나면서 사건 초기부터 이 청부 살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이 추궁한 끝에 주범 김 씨가 이 청부 살인 사실을 실토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드러눕게 해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피해자를 죽여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그 대가로 박 씨에게서 계좌이체로 1,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총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주장대로라면 결국 이제 살인을 교사한 인물이죠. 이 박모 씨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피해자의 지인인 박 씨는요, 이 주범 김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피해자를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이 범행 이전에 제주를 여러 차례 오가는 과정에서도 박 씨로부터 호텔과 교통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박 씨가 김 씨에게 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씨가 진술한 이 2천만 원 외에 또 다른 대가가 약속된 것으로 보고 이 관련자들의 은행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당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주범 김 씨의 아내입니다. 살인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네, 김 씨의 아내는 경찰 진술에서 남편이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살인 계획인 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 씨는 당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날에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로 왔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3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범행 당일 갈아입을 옷을 준비했고 살인을 저지르고 제주를 떠날 때 탑승한 여객선표를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요. 경찰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다만 신상 공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 측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2차전.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인가 봅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는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 청구액의 5% 수준으로 법원이 사실상 최 회장의 주식을 특유 재산, 즉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하면서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전업주부의 내조와 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지금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는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입니다. 이에 최 회장 측 역시 지난 21일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하는 거라면서 사실상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이 불복한 재산 분할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든 두 사람 모두 이제 각자 다른 부분으로 항소를 하면서 이혼 소송 결국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요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인데요. 1심에서 이 결심 종결 후에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2개월 정도였는데 이제 그보다는 짧은 기간 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1조 원대 SK 주식 분할 문제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계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은요, 최근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거의 모든 나라가 누구하고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새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제목, 바로 그게 헤어질 결심이죠. 바로 그 제목에 빗대서 이른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분석을 한 건데요. 본인의 이혼 소송 상황하고도 맞물리면서 관심을 끈 겁니다. 최 회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드라마와 관련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처럼 만약에 이제 30년째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자신이 자신은 있던 걸 받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해보려고 하던 게 잘 안 되는 것도 있다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내 것을 그냥 하겠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했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부인인 노소영 관장의 이혼과 관련해서 지금 양측이 다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소한 그 부분이 대상이 좀 다릅니다. 노소영 관장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최태원 SK 회장은 그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고 자신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고 이제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거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이 끄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1심 쌍방이 항소 불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최태원 회장은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 분할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자료 부분을 3억을 청구했는데 1억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 1억이면 사실 재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이거를 항소의 어떤 대목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자료를 줄 만큼의 본인의 어떤 결혼 생활이 없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혼의 명분이 그렇죠. 유책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를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사생활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재벌의 어떤 얘기고 이게 뭐 위자료나 이런 분할의 어떤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잘 정리가 되길 바라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각하된 것, 자신의 어떤 지금 그 이혼 소송이 각하된 것에 관련돼서 다시 그 부분을 해달라라는 것은 나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나왔을 때 저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특히 여성들의 여론이 안 좋은 부분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또 SK 그룹의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아마도 그런 점에서
명분을 좀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상 보고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미스터 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스터 트롯 시즌2 대한민국 트롯 히어로는 누가 될 것인가? 트롯2가 3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트롯 팬들의 반응 정말 첫 회부터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근하니까 다들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 어제 방송된 첫 회 시청률이 20%를 넘으면서 이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시즌 1의 첫 회 시청률이 12.5%인데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돌아온 미스터 트롯2, 전 국민적인 관심을 증명하듯 방송 내내 포털사이트에는요, 이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실시간 반응이 쏟아졌고요. 또 방송 직후 올라온 이 동영상 클립 조회수도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초반부터 아주 쟁쟁한 실력자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눈길도 끌었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2의 포문을 연 건 트롯 MZ세대인 대학부였습니다. 방송 전부터 제작진은요, 이번 시즌의 최대 이변은 대학부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말 그대로 대학부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1분 만에 우라트를 받으면서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운 참가자도 있었는데요. 마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남손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부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힘없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미스터 트롯 1 프로그램에서요, 그 신동부에 나왔던 이찬원 씨가 당시에는 이제 최단 시간 올하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바로 박지현 씨가 깬 겁니다. 네, 박지현 씨는 어머니를 도와서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꿈인 가수가 되기 위해 이번 미스터 트롯 2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우렁차게 뻗는 패기 넘치는 목소리에 마스터들은 첫 소절에서 끝났다. 당장 현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 미스터 트롯 1처럼 이번에도 역시 이 참가자들의 아주 독특한 사연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 화장실 사연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또 안타까움을 준 참가자 바로 이찬성 씨입니다. 지난 미스터 트롯 1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당시 그 경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도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즌 1에서 이 생리 현상 때문에 미처 발휘하지 못한 가창력을 뽐내면서 올하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눈물의 무대로 진한 감동을 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금잔디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으로 이 올하트를 받은 원혁 씨인데요. 원혁 씨는 여자친구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바로 코미디언 이용식 씨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원혁 씨는 이용식 씨에게 사위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노래를 불렀고 그 모습에 마스터 군단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청자들을 웃고 울린 이찬성 씨 그리고 원혁 씨의 무대 그 감동 다시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근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속 결혼을 사실 허락을 안 해주고 계세요.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이십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3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때론 눈물 같은 사랑 가슴 해줘도 놓을 수 없어요 그래 사랑입니다 그대 사랑
끝이에요. 네.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비우고 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6개입니다. 아쉽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전부터 계속 소변을 참아가지고 진짜 지금 너무 준비 많이 했는데 나 이제 하루하루가 기대 있어 너무 행복해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이찬성 씨 그리고 원혁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분들 많으실 듯한데요. 어제 유소년 참가자들의 힘 또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이 유소년부를 향한 관심이 정말 어른 참가자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뜨거운데요. 미스터트롯2 이 첫 회 최고의 1분도 바로 이 유소년부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13살 박성원 군인데요. 자신을 송가인 누나와 일로 만난 사이라고 소개한 박성원 군은요. 송가인 씨 모창 능력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원 군이 나오자 대기실에 다른 도전자들은 이거 정말 끝판왕이다, 톱 7감이다 이렇게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유소년부에서는 내일은 국민 가수로 얼굴을 알렸던 10살 서지유 군도 화제였는데요. 국민 가수 당시 금지된 사랑을 불러 큰 사랑을 받았던 서지유 군. 이번에는 파워풀한 목소리로 구성지게 트롯을 소화해내며 단번에 미스터 군단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트롯 신동들의 무대도 잠시 감상하시죠. 우리 봄에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봄에 우리 봄에 버려라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먼저 보신 박성원 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이제 가수하고 모창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 정말 누가 진짜 같으냐를 이제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이 송가인 가수 편에서 바로 진짜 가수인 송가인 가수보다 더 송가인 같다 이런 평을 받아서 우승을 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이미 끌었던 그런 친구인데 어제 이제 어린 나이에도 아주 짙은 트롯의 감성을 표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트롯 신동이다. 이런 말이 아깝지가 않은데요. 미스터 트롯 1에서 트롯 신동으로 정말 일약 스타가 된 친구 바로 정동원이죠. 그 제2의 정동원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어제 방송에서는요. 화려한 퍼포먼스도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시작부터 119명의 참가자들이요. 투사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군무를 추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개별 참가자 무대에도 그대로 그게 이제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가까운 불꽃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진규 씨와 또 관절을 자유자재로 꺾으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퍼포먼스의 신세계를 선보인 정연찬 씨가 대표적인데요.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든 화려한 퍼포먼스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만 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쉬어 오늘 쉬어 정말 저희가 실제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된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희한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어떤 가창 능력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스타성을 가지고 또 다른 장기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처럼 트롯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만나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모든 참가자들을 긴장하게 만든 현역 트롯 가수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출연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트롯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죠.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인데요. 장구를 들고 무대를 하면서 이미 두터운 팬덤을 확보한 가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인지도가 높은 트롯 가수 박서진 씨가 나타나자 마스터석은 물론이고요. 대기실까지 술렁했는데요. 장구의 신 박서진 씨가 미스터트롯 2에 도전한 이유가 뭘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장구의 신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사장을 가게 되면 장구 왔네, 장구 제비 왔네, 장구 치는 애 왔네, 장구 치는 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박서진이라는 가수라고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떠는데 떨지 마. 생각보다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립니까? 너무 떨리는데. 박서진인데요. 떨려요? 네, 떨립니다. 나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다 잊지 못할 붉은 입술. 박서진 씨, 이제 트롯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미 많은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해봤을 텐데 저렇게 손을 정말 덜덜 떨 정도면 미스터트롯 2의 무대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스트롯 1에서 그 나왔던 홍자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서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지만 그 이유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저렇게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팬들도 박서진 씨 방송이 나가자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참가자를 긴장하게 만든 주인공 또 있습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타 방송사 트롯 오디션을 제패한 진혜성 씨가 등장을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프로그램 마치면서 진혜성 씨가 딱 등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 이제 제작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애를 태운 건데요. 그만큼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도 더 많은 감동과 그다음에 더 많은 재미를 주고 또 더 많은 흥미를 안고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될 거다. 이런 제작진의 자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미스터트롯 2 다시 한번 저희가 기대를 갖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모레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기 예수의 사랑 그리고 축복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